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이 사법농단 재판 선고입니다. 양승태가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래놓고 조국한테는 유죄, 정경심한테는 유죄, 조민한테는 유죄, 이재명한테는 유죄를 때리겠죠.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무죄를 때리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법기술자들의 농간이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기술자들의 농간, 사실 양승태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사실은 검찰, 법원의 약속 대련입니다. 말 그대로 법기술자들의 약속 대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양승태가 법기술을 부릴 수 있는 정말 현란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기는 하죠. 하지만 양승태 혼자만의 힘으로는 50개가 넘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애시당초 검찰이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판을 짜둔 것도 있고요. 법원이 그런 상황, 그런 판 위에서 충분하게 검찰의 의도대로 혹은 양승태의 의도대로 놀아놨고, 양승태는 양승태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말 그대로 약속 대련이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하나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양승태가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사법농단이 시작된 지 무려 1800일 만입니다. 1800일. 5년이 훌쩍 넘는 기간이죠. 6년 가까운 기간이었습니다. 모두 47개의 혐의가 있는데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사실 사법농단은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에 이 심의관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표를 던지면서 시작됐었죠. 그 당시 이탄희 의원이 사표를 던졌던 이유, 당시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던진 이유는 동료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는 그런 일을 맡겼기 때문이죠. 나는 도저히 그 일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뿔죠. 그러면서 이른바 재판거래, 사법농단까지 얘기가 확장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일 큰 주제는 판사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그리고 재판거래,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를 하면서 혐의가 자꾸 불어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공문서 위조 이런 것까지 막 늘어나요. 그래서 혐의가 모두 47개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까지 늘어날 상황이 아니었는데, 자, 그러면서 재판이 길어졌고, 재판이 길어지면서 관심도는 떨어졌고,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뇌리 속에 사라졌다가 마침내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대체로 보면 무죄 판결이 나는 과정은 여론이나 세간의 관심에서 잊혀지고 난 다음이에요. 법원에서 결국에 무죄를 때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무죄를 못 때리는 거야. 왜? 검찰이 바짝 긴장해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나면 검찰도 무죄 때리든가 말든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찌 돼? 법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죄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 예, 시간을 그렇게 끄는 거지. 질질 최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양승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무슨 재판을 이렇게 6년 가까이 끌죠? 어떻게 끌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혐의 자체가 너무 많아. 47개. 이 관련된 증거 기록이 40만 페이지나 돼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 2배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길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계속 그 사건을 맡을 수도 없어. 결국에 판사가 한번 바뀌어요. 2번인가 바뀌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이른바 재판부 갱신 절차.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재판부 갱신 절차도요. 양승태는 어떻게 요구를 했다? 원칙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바람에 앞서 있었던 이런 재판 내용 있죠. 다 리바이벌 해요. 테이프 다 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무려 재판 갱신 절차를 7개월을 해요. 판사 임기가 보통 2년인데 그 뭐야. 결국에 판사를 이제는 안 바꾼다. 결론 낼 때까지 안 바꾼다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이번에 결론이 난 겁니다. 재판이 무려 277차례나 열렸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양승태가 워낙에 법기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끌고 간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양승태 혼자서 이렇게 끌고 가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누구?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솔직히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무슨 소리냐고요? 자,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혐의는 재판 거래하고 판사 블랙리스트였어요. 근데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는 사실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뤄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주변 변죽이 되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건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도 못했고, 집중적으로 다뤄졌더라도 결말을 낼 때쯤에는 기억이 흐릿해져 있는 거야. 유죄의 심증이 점점 옅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양승태 혼자 이게 가능했나? 아니, 애시당초 검찰 측에서 이렇게 혐의를 많이 늘카놓은 거지. 핵심되고 가장 증거가 확실한 것만 딱 추려서 간단하게 했으면 빨리 끝났지. 근데 빨리 끝날 수 없게끔 애시당초 여건 조성을 해준 거고, 그 조성된 여건 속에서 양승태는 자신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거고,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그런 분위기를 잘 이끌어간 거죠. 결국에 시간을 5년이나 끌면서 무슨 일이 생겼다? 대법원장이 바뀌어요. 즉 양승태로서는 가장 유리한 재판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 하에서 이게 무죄 선고 때리기 어려웠지.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바로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쟁점을 흐리고, 흐려진 쟁점을 늘리고,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도 어영부영하는 상황에서 그냥 통째로 무죄를 때리자가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거래 판사 블랙리스트는 나중에는 아무도 신경을 못 안 써요. 기록 위변조니 증거인멸이니 공무상 비밀누설이니, 어떻게 보자면 도덕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몰라도 진짜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따라서 탄핵을 하면은 현직 판사인 경우 탄핵을 하는 게 맞았어요. 즉 양승태를 감옥에 쳐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승태에 협조해준 판사들, 현직 판사들,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 탄핵하는 것이 사실 더 급선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 뒤로 모든 걸 다 미루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남은 겁니다. 판사들은 다 도망갔어. 탄핵도 이제 못해. 결국에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다? 검찰이죠. 검찰은 이 재판하고 수사 진행하면서 판사들을 엄청 많이 후려잡았거든.
후려잡는 동안에 판사들이 검찰한테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판사들 중에는 누구 말 맞다나 검찰한테 수사받고 돌아와서 울고불고 했다는 그런 판사도 있어요. 치욕스럽다 이거지. 어떤 판사는요, 검사실에 불려갔더니 검사도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판사님, 그냥 적당히 빨리 불고 나가세요. 앞서 오셨던 어떤 판사님은요, 빤스까지 다 벗어놓고 갔어요. 판사님도 빨리 끝나고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욕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대로 답하라고, 예스라고 말하라고 윽박지르더라는 겁니다. 그 판사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난 판사들이 검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들이 법정에 와가지고 생쇼 하는데 그걸 제약할 수 있겠어요? 겁이 나서도 못하는 거지. 결국에 검찰만 이익을 본 거죠. 양승태,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자기 인생에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고요. 5년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재판에만 시달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판사들 다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어쨌거나 무죄를 받았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사실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검찰에 대한 책임 이제 아무도 대답을 묻지도 않지. 한동훈 벌써 지금 딴 데 갔잖아. 정치 진출했잖아. 그뿐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하고 있잖아. 가해자는 어디론가 다 승승장구한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는 사실 거의 다뤄지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이 밑밥을 싹 깔았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건의 법률적인 맹점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이게 사법농단에서 제일 많이 쓴 법리가 뭐였냐면은 이른바 직권남용죄였어요. 근데 직권남용죄의 맹점이 뭐냐면 권한이 없다면은 남용을 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근데 권한이 있는데 있는 권한을 초과해서 하는 거를 남용이라고 하잖아요. 직권남용이잖아. 근데 아예 권한이 없으면 그게 불법적이고 위법한 거는 분명하지만 처벌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직권남용죄의 맹점이었어요. 검찰은 이거를 정말 제대로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걸어놓은 거야. 근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는 게 사실 딱 두 개가 있었죠. 그게 뭐다? 하나가 판사 블랙리스트고 하나는 재판 거래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뭐냐면요. 양승태 사법부가 자신들한테 비판적인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판사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판사들은 아무래도 그 보직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 거예요. 또는 이 사람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한다거나 또는 이들이 특별하게 좀 눈에 튀는 활동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 자제시키고 막 그랬던 그런 데 썼던 거예요. 이게 합법인가요? 이건 불법이에요, 당연히. 판사 블랙리스트는 불법이에요. 따라서 제대로 된 검사라면 다른 거는 다 제끼고 판사 블랙리스트에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 거래.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 딱 걸리는 거예요. 왜? 이건 직권남용에 사실 딱 걸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사건이었고요.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문제와 겹쳐 있었습니다. 이 상고법원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행정부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당시 그때 상고법원과 이 바꿔먹기를 할 사건이 뭐였냐면은 강제징용 사건하고 위안부 사건이었던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외교부가 여기에 의견서를 낼 수가 없는데 외교부 의견서를 일부러 막 갖다 넣어요.
그리고 결국에 판결을 희한하게 끌고 간 겁니다. 이거는 결과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의사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석연치 않은 행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야 했지. 판사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나왔고 아예 명단이 나왔고, 근데 이 부분은 별로 안 다뤄집니다. 딴 거 아니라고. 결국 뭡니까? 검찰이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거죠. 유죄가 나올 만한 사안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껴두고 다른 데 집중을 한 거야. 그러면은 유죄가 나올 사안도 유죄가 나오겠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양승태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활용했어. 10분. 시간을 자꾸 질질 끌면서 다른 거 변종만 한참 물린 거야. 그리고 재판부는 거기에 맞춰서 놀아나 준 거죠. 알고 있어. 지들도 모르겠어? 자, 상황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속 대련이었다고. 양승태가 무죄를 받으려면은 양승태 지가 가지고 있는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것도 맞지만 법원과 검찰이 약속 대련을 해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법농단은 이게 사법농단이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든 거죠. 우롱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을 가장 잘 이용해 먹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게 누구다?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이 사법농단 사건을 이용해서 사실상 법원을 자기 발 아래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검사들이 판사들을 줄줄이 끌고 와가지고 검찰 조사실에서 사실상 무릎 꿇려놓고 조사를 하면서 판사들은 검사들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검사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검사들이 큰 소리 내면은요, 판사들이 쩔쩔매요. 그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보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이재명 대표 사건을 시간을 끈다는 둥 아니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20만 페이지가 되는데 이것도 한 2년 이상은 충분히 끌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증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이 증인들 다 부르면은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상황은 결국에 검찰이 자신들의 이득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든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유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판사들을 검찰 수사실에 끌고 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공했지. 얻을 거 다 얻었지. 그러니까 얻을 거 다 얻은 다음에는 공소 유지에 그닥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이 사건이 잊혀지기를 바란 거지. 5년을 끈 거야. 결국 무죄가 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유죄가 나오기 사실 힘들다. 유죄가 나올 건 딱 몇 개밖에 없으니 그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탄핵소추로 가야 한다. 근데 참 그 당시 이탄희 의원도 탄핵소추가 안 된다. 탄핵소추로 갈 게 아니라 형사처벌로 가야 된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결국에 일을 망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참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무척 안타깝죠. 참 그렇습니다. 소정님께서는 아주 한 대 치고 싶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또 다른 숙제가 하나 남은 거죠. 우리 파란 하늘 파란 세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0석 대승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찰개혁, 그 다음에 개헌까지 해야 한다. 우리한테 숙제로 남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숙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계속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중 한 사람이 고민정 의원이고요. 또 박범계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막상 우리가 개혁을 하자고 몰고 갔을 때 어정쩡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반대했어요. 개혁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근데 개혁의 부작용은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 그에 대한 두려움에 불과했고요. 하지만 진짜 부작용은 개혁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부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개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우리가 생전에 겪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개혁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은 우리가 몇 번 겪었던 반복되는 과거다. 반복되는 과거를 또 반복할 거냐? 아직 겪어보지 못한 미래의 두려움과 맞서 싸울 거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성아님,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참. 또 박병성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저도 그래요. 어우, 씨. 열받아.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광주에서 양민섭님, 김경자님, 남태규님, 그 다음에 김성봉님, 최수남님, 김재영님, 이종래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도 아까 계시죠? 예, 이연봉님, 반지의 여왕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반지의 여왕님께서는 있는 죄 덮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는 검사 조작 리스크 넌덜머리 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짜뉴스로 온종일 노인들을 세뇌시키는 세상, 4월 10일 투표로 재판합시다 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지를 다져야 돼요. 윤석열이 깽판 친다고 한동훈이 바보짓 한다고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끌어모아서 반드시 개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끌어내려야죠.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